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아들의 첩이 되어 돌아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야담극장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산골 어느 마을. 기와 지붕 위로 쌓인 눈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내리고 대청마루 앞 장독대마저 하얗게 묻혀버린 그런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안에서는 등잔불이 가물가물 흔들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최 씨의 어른이었습니다. 나이 쉰을 간 넘긴 그는 마을에서 덕망 높은 성비로 통했고 젊어서 과거의 낙방한 뒤로는 학동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이름은 최준혁이라 하였습니다. 나이 24, 외모가 출중하고 성품이 온순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루 위에 앉아 책을 읽던 최 씨 어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묘한 홍조가 떠 있었고 발걸음도 평소와 달리 들뜬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첩을 하나 드렸습니다. 아들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씨 어른의 눈이 그 여자에게로 향하였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책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단정히 빗어내려와 이마를 가리고 있었고 비단도 아닌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음에도 그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흰 목덜미,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고요히 내리깔린 눈꺼풀. 최 씨 어른은 그 형체만 보고도 이미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단 한 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길고 깊은 그 눈.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세상을 다 아는 듯도 하고 세상을 다 포기한 듯도 한 그 눈. 최 씨 어른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무릎 위에 얹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그 말은 거의 소리가 되지 못한 채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움과 경악과 그 무언가 죄책감이라 불러야 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준혁은 그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뒤에서 소개할 말을 고르느라 바빴던 것인지 아니면 눈보라 소리에 묻혔던 것인지 아들은 그저 밝은 얼굴로 여자를 향해 손짓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름은 옥이라 합니다. 2월 전주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최 씨 어른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몸 전체가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을 허락의 뜻으로 받아들인 아들은 기쁜 얼굴로 여자를 안채 격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날 밤 최 씨 어른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켜둔 채 방 안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밤새 떨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골방,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등을 돌리던 그 순간 잊으려 했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검었고 마당에 쌓인 눈은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하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간 최 씨 어른은 조용히 일어나 집신을 끌고 뒷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곁방 쪽 창문 앞에 멈추어 서서 낮게 목소리를 불렀습니다. 오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잠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눈밑이 희고 눈빛이 맑았으나 그 맑음은 밤을 밝힌 맑음이 아니라 밤새 잠들지 않은 자의 맑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뒷곡 은행나무 아래에 마주 섰습니다. 가지에 쌓인 눈이 바람에 흩어지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최 씨 어른은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죽은 줄 알았다.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하였습니다. 오래 울고 난 뒤에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최씨 어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고 그때서야 보였습니다. 여자의 목. 그 희고 가는 목 위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오랜 세월의 발해였으나 사라지지 않은 칼자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저를 버리고 도망쳤죠. 여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담담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최씨 어른이 28이던 해, 그는 전주에서 잠시 머물던 중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으나 그를 알고 생각이 깊었으며 무엇보다 그 눈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최씨 어른은 그 여자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는 이미 정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규수였고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정해둔 혼약이었습니다.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아니, 선택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옥년이 모르는 새벽에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뒤 소식은 들었습니다. 옥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고. 그러나 죽지는 않았다고. 그런데 그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최씨 어른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픔도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최씨 어른의 뼈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만났군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여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씨 어른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새벽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발밑의 눈이 그의 집신 아래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마루에 놓인 신발이 뒤집혀 있다거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방에서 문이 열려 있다거나 한밤중에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낡은 집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 준혁의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겨울 추위에 체한 것이려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봄이 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먹는 양이 줄었고 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깊이 자지는 못하는 듯 새벽마다 눈이 충혈된 채 깨어났습니다. 방에 나가는 일도 뜸해졌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요즘 기운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이 국밥 그릇을 밀어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씨 어른은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홀쭉해졌고 손목이 가늘어졌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젊고 건장하던 아들이 한 계절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처보기는 달랐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 피부는 희었으나 요즘 들어 더욱 고왔습니다. 광채가 돌았습니다. 눈빛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걸음걸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지나가면 봄볕 속에서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으나 아름다움이 두려운 여자였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밤마다 그녀의 방 주변을 지나가기가 싫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하인은 한밤중에 물을 떠다 주러 갔다가 방문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하였습니다.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밤에 그 방 근처를 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최씨 어른은 알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옥년이 자취를 감춘 뒤로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죽으려 하였으나 죽지 못한 사람이 그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탄을 품고 죽을 고비를 넘긴 여자가 사람이 아닌 무언가와 닿게 될 때 그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최씨 어른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을 꺼내려면 먼저 20여 년 전의 일을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찌하여 그 여자를 버렸는지를, 그 뒤 어찌 되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아들의 첩으로 들어온 이 여자가 바로 그 옥면임을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아버지로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덕망 높은 선비로 살아온 이 삶이 한 가지 죄로 인해 허물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씨 어른은 알면서도 침묵하였습니다. 보면서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아들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최씨 어른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발소리가 자신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땡볕이 내리쬐었으나 그 집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거치질 않았습니다. 아들 준혁은 이제 거의 바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았고 의원을 불러도 병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맥이 약하고 기색이 어두우나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 하였습니다. 의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약재를 처방하고 돌아가시나 탕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몸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씨 어른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당에는 달도 없었고 바람만 낮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죽이며 복도를 지나 안채 끝 곁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첩이 기거하는 방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 있는 형체였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를 등지고 서서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입가에서 붉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씨 어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었으나 목이 막혔습니다. 눈을 돌리고 싶었으나 시선이 붙들려 버렸습니다. 그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그 눈이 최씨 어른과 마주쳤습니다. 이제야 보러 오셨습니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문을 통과하여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낮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그렇지 않은 것의 목소리가 뒤섞인 듯한 이상하게 두 겹으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를 버린 대가, 이 집안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최씨 어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이마에서 찬 땀이 흘렀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말이 쥐어짜듯 나왔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이 결국 사람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문틈 사이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침묵이 매려앉았습니다. 최씨 어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위에 쓰러지듯 앉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여 년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신이 한 일이 이런 형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잊었었습니다. 세월과 함께 묻었었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잊지 않았었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조차 가팠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말을 걸면 눈동자가 흐릿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얼굴빛은 흑빛이었습니다. 가마를 불러 읍내 의원에게 데려가려 하였으나 준혁은 가마에 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무당을 불러야 한다, 절에 시주를 해야 한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씨 어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당도 시주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방 안에 앉아 생각하였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그 사흘 안에 모두 펼쳐졌다가 접혔습니다. 옥년과 만났던 날들, 그녀의 웃음, 그녀의 글솜씨, 한겨울밤에 두 사람이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녀를 두고 달아나던 새벽의 기억, 집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어나가던 그 겁쟁이의 새벽이 결심하였습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한다. 그날 밤 최씨 어른은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냈습니다. 젊어서부터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것이었으나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칼이었습니다. 칼집을 열어 날을 확인하였습니다. 날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은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채 끝 곁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끝내자. 문을 열며 그 말을 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기가 서 있었습니다. 한잔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최씨 어른을 보며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 말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슬픔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최씨 어른은 칼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사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20여 년 전 자신이 사랑하였던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최씨 어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여 년의 빚이 한방 안에서 침묵으로 마주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이 조용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이른 새벽에 부엌에 나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안채 쪽에서 사람 소리가 없었습니다. 납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시각이었는데 아무도 불을 지피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인 중 나이 많은 영감이 조심스레 안채 쪽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복도를 지나 격방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씨 어른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첩 오기가 마치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준혁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몇 날 며칠 혼절하듯 누워있던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호전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마루에 나와 앉아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첫 오기는 식구가 없었으므로 마을 뒷산 한쪽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 옆에 누가 쌓았는지 작은 돌무덤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최씨 어른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성스레 치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들 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그의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처럼 그는 평생 그 얼굴로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늙고 그 마을도 낡아갔습니다. 그 집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은 과거의 죄를 갚은 것이다.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한 집안이 치른 대가가 이렇게 이야기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언제나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버린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걸음을 돌리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려진 쪽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버려진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버려진 한이 어떤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최시어른의 이야기는 그래서 남았습니다. 경계로, 가르침으로, 그리고 오래된 두려움으로. 그 집 뒷산에는 지금도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다 합니다. 이름 없는 여자의 무덤과 그 옆에 누가 쌓아두었는지 모를 작은 돌무덤 하나가. 여러분이라면 그 여자를 알아봤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